마시고 저는 소개받은 김예진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캔사스 대학교에서 특수교육 전공으로 박사과정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사춘기 자녀 키우기라는 제목이고, 또 소제목으로는 엄마 아빠 저도 사춘기를 겪고 있을 뿐이에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김지원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머니들께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아이들을 잘 지원해주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조사해 주신 내용을 잘 정리해서 나눠주셔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일단 먼저 성교육에 대해서 사춘기 자녀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난감하셨거나 아니면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하셨던 게 아마 또래 관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은 성교육이나 또래 관계에서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또 한 번 더 좀 집중적으로 사회 정서 발달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특히 또 사춘기가 되면서 만약에 폭력성이 조금 있었던 아이라면 더 심해지기도 했고, 아니면 또 그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모두가 힘들어했던 코로나 시기에 또 사춘기를 겪는 자녀들이 더 힘들 수 있잖아요. 저희들도 다 힘드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사회정서 발달을 어떻게 더 지원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사춘기랑 관련된 그림들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사춘기는 여기에 계신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있었고, 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다 있었고, 또 혹시 발달이 뭐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 느리거나 아니면 또 사춘기가 오는 시기가 더 빠르거나 아니면 더 늦거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특히 사춘기가 됐을 때 그게 겉으로 표출이 되든 아니면 겉으로 표출되지 않고 그 속으로 이제 사춘기를 혼자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모습이나 그 시기는 다르더라도 모두에게 찾아오는 게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만큼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준비한 이유는 그만큼 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녀들의 사춘기를 내 자녀가 왜 저래 이렇게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겪어왔고 좀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오늘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해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성교육 문제, 또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 모든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해볼 수 있는 원리가 있어서 그거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ABC 원리라고 이미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다행인 거는 이 원리는 저희 삶의 현장의 모든 곳에 다 적용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몇 가지 나눌 텐데 그 예시 말고도 이제 개인적으로 본인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같이 사례를 떠올리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원리를 앞으로 다른 주제들을 설명할 때도 계속 이거를 언급할 거기 때문에 한번 연습 삼아서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BC 원리라는 것은 사실 이게 약자인데 A는 antecedent, B는 behavior, C는 consequence라는 거라서 용어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또 영어라서 사실은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ABC 이렇게 지금 표가 보이실 텐데 중간에 있는 행동을 먼저 중심으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의 아침의 행동은 저는 아침마다 커피를 마셔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게 된 이유가 이제 커피를 마시는 행동이 behavior이면서 행동이 되고 그걸 마시게 된 그 전에 사건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antecedent 선행 사건이 되는 거고 커피를 마시는 행동 다음에 찾아오는 C 결과가 이제 정신이 맑아졌어요. 커피를 마시고.
그래서 이거랑 마찬가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이불에서 나오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 이유는 너무 밖이 추워져서 이불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데, 이불에 있다 보니까 따뜻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저는 또 그 다음날도 계속 이불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상에서 일들을 다 떠올려 보시면 이 ABC 원리가 정확히는 당장 이렇게 모든 행동을 파악하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어떤 건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가져온 예시는, 사실 지금 저와는 딱히 적용되지 않지만 어머님들께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저의 예를 들어보면, 저는 이제 제가 여기서 미국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의 친언니가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다른 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언니의 행동이 뭐냐면 매일매일 저에게 전화가 와요. 이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힘드니까 아침 퇴근하면 무조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는데 그 행동의 선행 사건에는 직장에서 너무 힘들었었던 거예요. 언어도 어렵고 문화도 어렵고 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전화가 왔고 그 결과 언니는 마음이 편해져서 이제 집에 가서 잘 쉬고 잠을 자는 거겠죠. 물론 저는 이제 언니의 힘든 걸 듣고 같이 힘들어졌지만 어쨌든 언니는 그 행동의 결과로 편해져서 마음이 편해진 행동의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ABC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뭐 성교육이든 아니면 다른 문제 좀 지원해주고 싶은 문제 행동이 있든 거기에서 이 원리가 다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예를 들어보면 커피 마시는 저의 행동을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A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잠을 잘 잤다면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커피를 찾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덜 찾게 되는 행동으로 이어질 거고 또 C를 바꿀 수도 C 결과가 되는 C 부분을 바꿀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커피를 마셨는데도 제가 뭐 실수로 디카페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셔도 정신이 맑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계속 커피를 마셔도 정신이 맑아지지 않는 행동이 반복되면 커피 마신 행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ABC라는 되게 간단한 원리만 적용을 해도 사람들의 모든 행동, 누구든지 예외 없이 행동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행동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커피를 더 많이 마시고 싶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커피를 더 많이 마시고 싶다 그러면, 잠을 더 안 자서 더 피곤한 상황을 만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행동을 이 원리 하나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소개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저희의 본격적인 주제 성교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사항은 제가 바로바로 챗을 확인하지 못하겠지만 그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끝나고 Q&A 시간이나 이때 통해서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교육 부분, 성교육 사춘기 자녀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라는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김지원 선생님께 들었던 어머님들의 필요한 지원 좀 궁금하셨던 부분들이랑 또 제가 생각했을 때 또 여러 자료들에서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한번 어떤 고민들이 있을지를 생각해 봤었는데 먼저 자위하는 사춘기 자녀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나 또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만지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다른 사람 신체 부위에 접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또 성적인 호기심이 많아진 자녀를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또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주제들을 네 가지 다루진 않겠지만 이 중에 몇 가지를 다루면서 나머지도 좀 포함을 시켜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의 성교육에 대한 태도는 아까 사진에서 처음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었을 때 말씀드렸듯이 좀 아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 누구나 다 사춘기를 겪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용적인 양육 태도가 성의식이나 성태도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사회 정서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짐작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피라미드 모형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수용적인 양육 태도예요. 그래서 수용적인 양육 태도는 예를 들면 자녀가 하는 얘기를 충분히 잘 수용을 해주면서 들어주고
또 예를 들면 자녀에게 이거 해라고 지시하기보다는 뭐 이거나 이거 중에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우실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수용적인 양육 태도를 기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렇게 좀 더 필요한 부분을 채우실 수 있고, 이렇게 수용적인 양육 태도가 있었는데도 만약에 또 아이가 성적인 호기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궁금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은 잘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저 개인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모님은 참 좋으시지만 그래도 이런 성교육이나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셨어요. 그래서 좀 덜 수용적이기도 하셨고, 예를 들면 뭐 같이 영화를 보다가 좀 스킨십 하는 장면이 나오면 지금까지도 저나 제 언니나 결혼을 하고도 할 수 있는 나이에 한참 지났는데도, 할 수 있는 나이는 없지만 결혼을 하고도 한참 지날 나이인데도 뭐 눈을 가리고 못 보게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실 정도로 굉장히 뭔가 이런 쪽으로 오픈되어 있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뭐 사람들이 어떻게 임신을 하고 이런 과정 되게 기본적인 부분인데도 그거를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알고, 남들이 다 수능 공부를 할 때 저는 일주일간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들어했었어요. 처음 그걸 알게 되고. 엄마 아빠도 에게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막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막 그럴 정도로 되게 힘들어했었던 시기가 있어서,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발달보다는 좀 더 이게 정상적인 발달이라는 걸 인정을 하시고 잘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직접적으로 성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가 궁금해 한다면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성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궁금해 한다면 자녀가, 그거 있잖아. 그거 사람들이 하는 나쁜 거. 이렇게 표현하시기보다는 정확히 뭐 자위행위나 아니면 또 성기나 이런 부위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자녀가 그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혼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다가 잘못된 정보를 잘못된 방법으로 아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걸 통해서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성적인 행위는 금지 행위일지 아니면 조절해야 되는 행위일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지 행위인 걸로 배웠어요, 부모님께.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제 스스로 그런 좀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너무나 기본적인 그런 뭐 임신의 과정이나 이런 거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돌아봤을 때 성적인 행위는 금지 행위로 금지하기보다는 조절해야 하는 행위로 생각을 하시고 자녀들에게 지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조절해야 하는 행위인지를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연스러운 성장 발달 과정 중에 하나 나타나는 행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지하게 되면 성행위뿐만 아니라 성적인 그런 호기심을 좀 막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얘기하려고 이제 10분만 시간 달라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금지하게 이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게 됐을 때 역효과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제가 사례가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이제 교사로 일을 할 때 유치원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 4세 반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여자아이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 때문에 어머님께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집중적으로 시기를 두고 관찰을 하고 또 어떻게 지원해 줄지를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 뭔가 마냥 직접적으로 하지 마라고 했을 때는 아이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적 행위라는 것 자체가 한번 그걸 경험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일단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대체 행동을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다른 행동으로 이제 대체를 하려고 계속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면 놀이 시간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른 놀잇감을 갖다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돌려보려고 했는데, 다른 행동으로 오히려 그 아이가 놀이 시간이나 제가 보는 앞에서 못하니까 급식을 먹으러 다른 친구들과 다른 반 아이들이 다 갔는데 혼자 교실에 남아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성적인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래서 오히려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또 그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어떻게 조절을 해주셔야 되냐면, 건강한 방법으로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할 텐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적절한 때와 장소를 알려줘서 권장하는 게 아니라 허용,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게 허용되는 건지를 알려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하나하나 아까 그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면 자위하는 사춘기 자녀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자위하는 행동의 양상을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자녀에게 자위하는 행동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이 네 가지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점검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장소랑 상황을 구분해서 잘 하고 있는지, 혹시 공공장소에서 하고 있진 않는지, 집 외에 바깥에서 하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지, 만약 건강한 방법으로 하는지. 사실 그 부위가 되게 중요한 부위다 보니까 잘못했을 때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하시고, 또 얼마나 자주 하는지. 만약에 빈도가 너무 높아서 뭐 하루에 계속 습관적으로 한다 이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관찰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자위 행동을 왜 하는지. 사실 아이들마다 대부분 성욕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또 아이들 중에서는 다른 놀이거리나 뭐 심심해서 난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어떤 양상인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그 파악한 거에 따라서 지도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 첫 번째 있었던 질문이 장소와 상황을 구분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만약에 그 장소랑 상황이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면 장소랑 상황을 구분하도록 가르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면, 허용되는 구체적인 장소랑 상황을 아이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구체적인 장소라고 해서 어, 제가 여기서 봤던 어떤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장소를 그냥 나름 구체적으로 한다고 방이나 화장실에서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른 친구 집 방에 가서 하고 또 뭐 밖에 학교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이라고 하면 진짜 딱 너 방 아니면 우리 집 화장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마다 자연스럽게 방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아닌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황은 방이더라도 예를 들면 가족들이 다 있는데 내 방에서 할 수 없으니까 혼자 있을 때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 근데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하게 자위행동을 계속 보인다 하면, 이때는 이제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 중에 있었다시피 왜 하는지 그 기능을 파악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기능에 맞게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중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다른 뭐 놀이거리나 이런 게 없어서 자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맞춰서 뭔가 다른 놀이거리가 없어서 심심하지 않을 수 있게 미리 예방을 해주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ABC에서 보면 자위 행동을 하는 게 있다면 그 원인이 할 일이 없어, 뭐 다른 뭐 집중할 거리나 아니면 뭐 해야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그랬다 하면 그 앞에 있는 사건을 해줘서 행동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할 일을 미리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혼자 있을 상황을 없앤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를 들면 공공장소의 상황이니까 뭔가 항상 할 수 있을 거리들을 아이에게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행동 변화를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1, 2번을 잘 하셨지만 그럼에도 행동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랬을 경우에는 또 다른 중재가 필요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꼭 반드시 행동 변화 모니터링을 하는 것까지, 그리고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기능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다시 기능을 보고 중재를 제공하고 하시는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문이었던 게 어떻게 자위를 하는지, 건강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만약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만약에 이 자위하는 행동이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건강상이나 신체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왜 이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의견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미 이 자위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이가 노출이 되었고, 이거를 막을 수 없다면, 아까 말씀처럼 막기가 되게 힘든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이가 그 필요한 욕구나 이런 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 문제 행동 또는 도전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정확하게 하는 건지를 알려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하게, 어, 사실 이 상황이 지금 알려줄 상황이 아닌데, 아니면 아이가 전혀 관심이 없는데 미리 자인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줘서 하지 않을 아이였는데 오히려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돼서 제가 이 밑에 when이라는 부분에 적어둔 것처럼 단순히 자극 추구가 목적이어서 뭔가 자위 행동을 통해서 뭔가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게 아니었는데 오히려 방법을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질문에서 세 번째 질문이 자위행동이 뭐 너무 자주 나타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길 권했는데, 만약에 빈도가 너무 높아서 그걸 줄여야겠다 하는 판단이 되시면 그리고 그 빈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 너무 습관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일과 중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줄이기 위한 중재가 필요한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냐면 규칙을 정해서 좀 제한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사실 이게 좀 비인격적일 수 있고 자녀를 생각했을 때는 또 뭔가 같이 이런 거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게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거를 같이 생각을 하셨을 때는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같이 규칙을 정하고,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지 않기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고, 만약에 규칙을 잘 지켰을 때는 반드시 그거에 상응하는 강화를 제공해 주셔서 아이가 그 규칙을 잘 지키는 행동이 반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ABC에서 또 이 아이가 규칙 지킨 행동을 잘 했을 때 그 따라오는 C 결과로서 강화가 제공이 되면 아이는 또 이 행동을 하고 싶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ABC에서 중요한 게 그게 잘 지켜졌을 때는 행동이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그 원리를 떠올려 보시면 규칙을 정하고 그 다음에 강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필요성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지금 이게 세 번째 행동 변화 모니터링 하기 단계인데요. 아까 앞에 했었던 행동 양상을 보고 양상에 맞는 중재를 제공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행동 변화 모니터링인데, 아까 이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중재를 한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잘 봐야지 그 다음 방법이 결정될 수 있어요.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아이가 심심해서 했던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자극이 너무 좋아서 혼자 즐기는 거였다. 그러면 또 다른 지도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행동이 변화되고 있는지, 내가 쓴 방법이, 자녀에게 쓴 방법이 효과적인지 이런 거를 계속 점검을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센터나 이런 데서 이제 같이 도움을 받으시면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했던 여기에서 그 행동치료실에서 일했던 곳에서는 체크리스트나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가정에서 이런 것까지 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따로 가져오진 않았고, 가정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그냥 뭐 그런 표 같은 거, 예를 들면 어릴 때 왜 아이들 성장할 때마다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거 뭐 그래프 같이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시각적인 표를 통해서 하면 또 자녀랑 부모가 같이 어떻게 행동이 더 좋아졌는지를 보고, 예를 들면 빈도를 줄이는 거였다 그러면 얼마나 아이가 이제 줄어지는지를 보면서 같이 이제 부모가 오히려 아이의 행동을 뭔가 이렇게 조절한다는 느낌보다는 같이 이제 더 좋아지려고 같이 노력하는 과정을 볼 수 있으니까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학교나 만약에 다른 치료실이나 기관을 다니고 있다면 거기에 계신 분들과도 같이 협력적으로 행동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가 그 자위하는 행동이 줄어서 너무 좋았는데, 만약에 그 행동이 가정에서는 엄마에게 강화를 받기 위해서 줄었는데 잘 참고 있다가 학교나 다른 데 가서 그 풀지 못한 욕구를 자위하는 행동으로 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부모로서 가정에서 보는 행동은 줄었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이 행동 변화를 모니터링 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방금 이제 자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지 살펴봤고,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만질 때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요?라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미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만지는 행동을 봤을 때는 아이의 이미지에도 안 좋고 부모로서도 너무 당황할 수 있잖아요. 교사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외출하기 전에 규칙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또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체육복이나 이런 편한 바지보다는 지퍼나 허리띠가 있는 바지를 입도록 권장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방법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 또 이제 아까 첫 번째 이제 규칙을 같이 상기시켜 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규칙을 잘 지켰을 때는 또 강화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이제 계속해서 규칙을 잘 지키는 거가 이제 습관이 되고 반복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예방적으로 먼저 아이를 잘 지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방적인 자세를 다 취하셨는데도 뭔가 직접적인 지도가 필요하겠다 생각되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만지는 이유가 주변에 관심을 끌기 위한 거였다. 그러면 당연히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충분히 관심을 주셔서 최대한 예방을 하지만, 그럼에도 행동이 발생했을 때는 얼른 아이를 공공장소에서 좀 더 이렇게 구석진 데나 다른 덜 부적절한 장소로 피하도록 도와주고 의도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저도 교사로서 아이들이랑 있을 때 예를 들면 전교생이 있는 공간에서 저희 아이가 어떤 행동이 발생을 했을 때 너무 당황스럽고 다른 분들이 보는 상황이 너무 싫어서 얼른 피하고 싶어서 아이의 행동을 이렇게 그냥 물리적으로 제압을 한다거나, 아이의 만약에 뭐 손을 그냥 잡아버린다거나, 아니면 교실로 이제 간다거나 이런 방법을 썼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 행동이 되게 안 좋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A, B, C를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자위하는 공공장소에 성기를 만지는 행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혼자 있는 게 너무 심심해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관심을 끌어주길 원한 거였는데, 만약에 저처럼 아이의 손을 잡아버린다거나 아이를 데리고 둘이서 교실로 가면 아이도 너무 좋아하겠죠. 그러면 다음에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나에게 1대1로 교실로까지 데려가서 둘만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너무 피하고 싶으시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행동을 멈추게 하고 싶거나 줄이고 싶으시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주변 사람들도, 아이도, 부모로서도 덜 불편하게, 잘 안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가되, 의도적으로 좀 무관심해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기능이 관심 끌기가 아니라 자기 자극 행동이었다면, 그리고 이 자기 자극 행동이 자기의 불안을 조절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불안을 낮출 수 있도록 다른 상황을 조절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행동을 멈추고 다른 대체 행동을 제공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에 해당되시지 않는 그 자녀분들이 많겠지만, 예를 들면 저희 반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귀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에 되게 안정을 취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아이가 불안할 때마다 이렇게 귀를 이렇게 스스로도 할 수 있도록 대체 행동을 가르쳐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른 신체 부위의 자극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활동을 제공해 주면서도 불안을 조절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부분 지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조금 방향을 틀어서 또래 관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래 관계를 지원해주는 게 필요한 이유는, 일단 사춘기라는 시기를 고려했을 때 사춘기 청소년들의 대다수의 고민거리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워드 클라우드라고 그 한 가지 주제에 관련된 용어들을 다 이렇게 모아둔 어떤 관련된 단어를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았는지 이런 거를 글자 크기로 이렇게 구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봤는데, 거기에 친구 관계도 되게 큰 글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춘기 청소년들이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래 관계를 지원을 해주는 건 아이들의 관심이기도 하고, 또 또래 관계가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래 관계가 좋을수록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또래 관계를 잘하겠죠. 이거는 이제 부모나 교육자로서, 교사로서 어떻게 아이를 지원을 해서 또래 관계를 좋게 해줘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래서 또래 관계랑 자존감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지원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 해당되시지 않는 부모님들도 있고,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 학생들은 또래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중고등학교 때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옆에 학교로 그냥 전학을 가는 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유아기부터 쭉 이렇게 학년기를 쭉 봤을 때 오히려 어릴 때는 잘 통합돼서 주변에 장애가 없거나 아니면 다른 발달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친구들이랑 잘 지내다가 그 사춘기 시기를 겪으면서 중고등학교 시기에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는 비율이 굉장히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 시기 아이들에게 또래 관계를 지원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또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지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생각한 방법은 여기 연구 결과나 아니면 현장에서 사례들을 찾아보다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방법은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서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사회성 기술들을, 이 강점을 활용해서 사회성 기술들을 기를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시는 건데, 예를 들면 또래 관계를 할 때 필요한 사회성 기술이 당연히 또래 얼굴이나 이름을 인식해야 되고,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분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또 의사소통 능력, 단순히 말을 잘하고 잘 이해하고 이런 걸 떠나서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도 의사소통 능력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또래랑 공통된 관심사,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 그다음에 어떤 놀이를 제안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 상대방이 제안했을 때 그걸 적절히 반응을 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사회성,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지도할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또래 얼굴과 이름 인식하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또래 옷차림, 예를 들면 그냥 얼굴을 봤을 때 인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학생들 얼굴을 몇 주가 지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어, 여기에서 아까 마찬가지로 이곳에 계신 분들이 해당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특징들이나 사람 얼굴이나 이런 거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매일 차고 오는 시계 아니면 뭐 귀걸이 이런 거를 잘 기억을 한다면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얼굴이랑 이름을 기억하는 전략을 써서 또래 관계를 원활하게 하신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려서 또래 얼굴이랑 이름을 인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의사소통 능력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적절한 말을 그때그때 떠올려서 하기는 힘들지만, 순간순간 그런 말들이 떠올리는 건 힘들지만,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나 휴대폰을 굉장히 잘 써서 그런 직접 언어로 하는 거 말고, 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잘한다 하면 그런 걸 통해서 또래 관계에 좀 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어,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머님들께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공통된 관심사 부분인데, 사실은 만약에 본인이 너무 관심 있는 부분이 또래들이 관심이 없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찾아보면 본인이 굉장히 관심 있는 거에 어떤 연결고리가 돼서 다른 친구들이 대다수가 관심 있어 하는 것과 연결을 시킬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또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어머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한테 되게 적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혼자 공부를 하면서 언어나 문화 때문에 여기서 또래를 사귀고 이런 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통된 관심사 부분에서 저의 예시를 소개를 하면, 저는 사실 미국에서 있는 이 아이들의, 제 친구들의 뭐 시사나 아니면 뭐 여기 아이들이 들었던 뭐 봤던 TV 프로그램 이런 거에서는 공통된 관심사가 없지만 같이 교사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을 봤었던 그런 아이들을 지도했던 경험이나 이런 거는 공통된 관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중심으로 대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 가지 내가 자녀가 가지고 있는 관심들 중에서 주변 또래들이 관심 있을 수 있는 게 있다 하면 그런 걸 좀 계속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하면서 또래 관계를 원활하게 하게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는 마찬가지로 본인이 잘하는 영역이나 활동으로 이제 또래한테 도움을 줌으로써 관계를 좋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놀이나 활동을 제안하거나 반응하는 것도 이제 만약에 그 놀이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어렵지만 주변 친구들이 뭘 하는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유심히 보면서 관찰하는 걸 잘한다 하면 그게 아이들 보니까 어떤 걸 많이 하는지 이런 걸 계속 물어봐 주심으로써 그런 거에 좀 더 관심을 넓힐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자녀들도 그 놀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서서히 방향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다음으로는 마지막 세 번째 저희 사회 정서 발달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 사춘기가 되면 폭력성이 더 심해진 자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코로나 시기에서 사회 정서 발달을 어떻게 지원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지금 이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사회 정서 발달을 지원을 할 때 사실은 만약에 누군가에게 상담을 갔는데 이렇게 하세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다면 좀 더 비판적인 태도, 반대하라는 건 아니지만 비판적인 태도로 다시 해보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정서 발달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몇 가지 딱 팁이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자녀의 일상에서
부모로서 어떻게 지원해 주실 수 있을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여기 나와 있듯이 사회정서는 행동과도 그리고 또 아이들의 학업과도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회정서만 따로 놓고 보지 않고 최근 이제 연구되고 있는 거는 이걸 같이 놓고 어떻게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줄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회정서, 행동, 학업을 지원을 할 때 먼저 예방적인 차원에서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가정이나 학교나 치료실에서 어떻게 협력적으로 예방해 줄 수 있을지가 첫 번째 예방 단계가 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진짜 사회정서 발달이 잘 지원되지 않아서 폭력성이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면 1차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2차 예방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하다 싶으면 3차 예방 단계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자세히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고 먼저 첫 번째에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사회 정서를 잘 발달할 수 있게 예방을 해줄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점검해 보셔야 될 게 가정 내에서 일과 중에 가족들이 그 자녀가 느끼는 감정이나 그런 거를 잘 읽어주고 또 그거를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감정을 그냥 제가 슬퍼하고 있구나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그거를 너가 이러이러해서 슬펐구나 뭐 아니면 그렇게 했구나 하고 말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그거가 모델링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게 반복됐을 때 그게 학습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녀가 만약에 사회정서적인 문제를 이미 겪고 있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속상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적절한 방법으로 도와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랑 무슨 갈등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갈등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부모나 다른 가족들이 자녀를 잘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그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스스로 부모들이나 자녀들의 스스로의 감정을 말로 계속 표현해서 자녀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반복되면 자녀도 가족에서 이제 나중에 확대돼서 주변 친구들 또 그 다음에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직장의 주변 사람들의 감정이나 이런 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회 정서를 본인의 사회 정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회 정서가 건강하게 발달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만약에 1차적으로 그렇게 전반적인 지원을 했는데도 좀 더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문제로 이어질 위험성이 보인다 하면 두 번째로 이제 좀 더 하실 수 있는 게 의도적으로 모임을 만드시는 거예요. 친구를 초대하거나 아니면 가족들끼리의 시간을 만들어서 그런 좀 긍정적인 사회 정서를 길러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드는 가운데 또 그냥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의도적으로 그런 사회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회들을 삽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일상 중에. 예를 들면, 뭐, 형제 자매가 있다면 서로 뭔가 도와주고, 그런 같이 뭔가 장을 보러 가게 한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의 그런, 어, 계속 사회정서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자녀의 개별적인 관심이나 필요에 부합하는 이제 강화가 무엇인지 찾아서 앞에서 했던 그런 사회 정서 발달을 위해 의도적으로 한 활동들에서 바람직하게 잘 했을 때 아이가 그 강화를 계속 제공해줘서 아까 말씀드린 그 ABC를 생각해 보셨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강화가 됐을 때 이 건강한 사회 정서 발달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서 조금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좀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는 깊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왜냐면 이거를 할 때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해요. 혼자 하기보단 혼자 가정에서 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용어들도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예를 들면 기능을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서 강화랑 연결시켜서 행동을 좀 수정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반응 촉진 절차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체계적인 촉진을 제공하면서 이제 반응을 유도하고, 그걸 강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행동들을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정서 발달 안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보기로 했던 폭력적인 행동을 지원하는 방법은 기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학계에서는 용어로 기능적 행동 분석을 통한 기능적 행동 중재라고 하는데, 용어가 어렵지? 마찬가지로 아까 ABC 그 원리가 그대로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의 폭력성이 너무 심하다. 그 폭력성이 예를 들면 그 행동이 누군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는 행동이 있는데, 그 전에 사건이 혼자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근데 그 다음 이어진 행동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그 결과 엄마 아빠나 선생님이 와서 큰 소리를 그만하라고 한다. 이럴 때 기능을 짐작을 해보시면 관심 끌기의 기능일 수도 있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심심했는데 이런 행동을 보였더니 엄마 아빠나 선생님이 와서 관심을 보이는 거니까, 이런 관심 끄는 행동이 그런 기능들 이게 관심 끄는 행동의 기능을 가진다는 걸 짐작해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것처럼 기능에 맞게 행동을 지원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그 기능에 맞는 행동을 어떻게 중재할 수 있냐면, 이 5가지 단계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ABC를 통해서 기능을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세 번째는 그 중재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까 처음 성교육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 변화를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앞으로 어떤 걸 바꿔나가야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잘 되고 있었으면 중재를 중단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중재를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제가 사례를 들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예진인데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 이름을 들어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진이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씻고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했다. 예진이는 학교에 갈 준비를 마치고 출근하는 언니와 같이 집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보통 8시쯤이면 마을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는데 오늘은 8시 10분이 되었는데도 버스가 오지 않았다. 예진이 언니는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며 핸드폰으로 혼자 카카오톡을 하고 있었다. 예진이는 버스 정류장 주변을 왔다 갔다 여러 차례 하다가 갑자기 옆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던 언니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주변에 같이 버스를 기다리시던 분들이 예진이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며 예진이의 팔을 잡으며 때리지 못하게 막고, 또 예진이 언니도 예진이에게 큰 소리를 그만하라고 말하면서 못 때리게 예진이의 손을 잡았다. 다행히 버스가 와서 예진이와 예진이 언니가 무사히 버스를 탔다. 그러나 며칠 뒤에 또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이 사례에서 혹시 짐작가시는 일단 행동 ABC를 여기서 분석을 해볼 텐데, 행동은 예진이가 언니를 때린 거겠죠.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버스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니를 때렸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멈추라고 말하면서 손과 팔을 잡았어요. 예진이에게는 잡아준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ABC를 봤을 때 이런 폭력적인 행동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 행동이 반복됐다면 예진이는 언니를 때림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서 이게 계속 행동이 반복된 거겠죠. 그래서 이때 이 행동을 만약에 없애고 싶다 하면 마찬가지로 A를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버스가 기다리지 않아서 심심한 상황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버스를 타러 갈 때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을 알려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면서 심심한 그 상황을 없애줄 수 있고, 또 만약에 그걸 이미 하지 않았다. 그러면 C에서 어떤 걸 바꿔줄 수 있냐면, 사실 이거는 이 상황에는 좀 맞지 않지만, 언니가 맞고,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언니도 그냥 맞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 불가능한 일일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아이를 가르치면서 했었었거든요. 아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계속 저를 꼬집고 때리고 했지만, 끝까지 참고 며칠이고 계속 참았어요. 왜냐하면 그 행동에 맞게 결과를 주면 아이가 그 행동이 멈추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랬더니 아이 행동이 멈췄어요. 물론 권하진 않아요. 사실 지금도 흉터가 있고 해서 권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ABC를 적용하면 행동을 줄일 수 있어요. 이 사례를 소개드리는 이유는 정확히 이 사례에 맞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머님들의 개인적인 그런 발생하는 일들을 이 ABC 원리를 좀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지 줄일 수 있을까? 앞에 선행 사건을 내가 앞에 예를 들어 버스가 오지 않아서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과 비슷하게 문제를 일으킬 만한 상황을 내가 조절할 수 있지 않은지, 그렇게 해서 예방할 수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혹시 이미 행동이 발생했는데 아이에게 대처하는 방식이 아이의 행동을 강화시키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지도해 주시는 게 좋을지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시기에서 사회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방법인데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연구나 다른 현장에서 직접 써본 방법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에서 지금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연구된 부분들을 기반으로 나와 있는 팁들을 같이 소개하고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라는 그 상황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계획이나 건강한 일상을 자녀와 같이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안전의 위협을 느끼면 당연히 사회 정서 발달에 좋은 영향이 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는 매일 똑같은 일과가 있다가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안정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는 뭐 학교를 가는 날도 있고 안 가는 날도 있고 갑자기 가다가 이제 오지 말라고 하고 이런 변화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변화들 속에서도 좀 안정될 수 있게 규칙적인 일과를 나름대로 가정에서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가 장애가 있고 없고 아니면 성향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누구나 어느 정도의 규칙적인 일과가 있어야 좀 안정이 되고 그 안에서 좀 더 건강하게 사회 정서를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는 당연히 규칙이나 이런 게 있지만 가정에서도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가정에서 기대하는 행동이나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정하고 가르쳐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분명하지 않고 그거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아이를 양육하는 게 되지 않는다면 아이가 또 사회정서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로는 학교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가정에서도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전략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전략들인데 이거 외에도 또 있지만 어쨌든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쉬운 전략들인데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자기 방 정리를 잘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정리를 오늘 방 정리를 누구누가 정리를 잘해서 너무 깨끗하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잘했는지를 칭찬을 해주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아이가 그냥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고 지시하기보다는, 아이가 뭘 먼저 하고 싶은지 아니면 최소한 둘 중에 뭘 하고 싶은지 이 정도의 선택권은 줘서 같이 결정했을 때 본인이 인정받는 걸 경험을 하고 또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걸 배우면서 또 사회 정서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뭔가 문제 행동이 발생할 수 있을 그런 상황들을 예방하도록 수시로 규칙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앞에서 이번에서 새로운 규칙이나 일과를 만드는 걸 했는데 그런 규칙들을 계속 상기를 시켜주면서 아이가
그런 문제 상황들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로는 적극적이고 반응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아이가 하는 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잘한 거는 잘한 거대로, 아니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은 그거대로 어머님들께서 그때그때 되게 적극적으로,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시면 아이가 그런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회정서 발달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자연스러운 일과 중에 계속 이런 기회들을 삽입해서 가르치려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자아 인식하기나 아니면 자기 조절하기, 그 다음에 관계 형성하기, 그 다음에 사회 인지하기, 이런 되게 사회정서 발달에 필요한 기술들인데, 이런 거를 자연스러운 일과 중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 조절하기도 규칙을 같이 세우고, 그거를 가정에서 지킬 수 있는 규칙을 같이 세우고, 예를 들면 되게 간단하게 밥 먹고 그릇 뭐 어디 놓기, 이런 그릇을 뭐 싱크대에 갖다 놓기, 이런 건 굉장히 기본적인 규칙인데, 그거를 하면서 뭔가 자기가 스스로 정한 규칙을 지키고, 그거에 대해서 또 어머님들께서 칭찬 많이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칭찬해주시고 하면 또 강화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긍정적인 행동들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게 간단한 거지만 가정 내에서 하실 수 있는, 특히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지원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